네, 보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막을 내린 지 3주 만에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닻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면서 원팀 기조를 극대화한 분위기인데요. 한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 이틀째인데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미 50%를 넘었다는 소식도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이준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매머드급 선대위고요. 169명 전면 당 전원 의원들이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매머드급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원장만 13명, 공동선대위원장 12명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원팀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민주당의 각오가 보이는 선대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대위원장만 12명,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만 13명인 이제 대형 선대위를 꾸린 것이고 그 대형 선대위가 전체적인 이제 당 지지층과 그다음에 당원과 당의 핵심적인 골간 조직들을 다 이제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당 지지층까지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대위고 특히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이재명 이 후보하고 경선 과정에서 겨뤘던 다른 후보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명예 선대위원장이고 나머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영진 당시 후보라든가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선 때 서로 다뤘던 후보들이 지지층을 얼마나 또 끌어모으느냐 이것에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라고 분류됐던 설훈, 홍영표 이 두 사람 의원의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뭐 원팀이 가능하겠느냐, 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들을 좀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말 중에 정치인들의 어떤 DNA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은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티격태격 싸우곤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언급해준 분들을 이제 예로 들자면 설훈 의원, 홍영표 의원, 특히 이제 뭐 여러 인터뷰에서 날석에 이제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였죠. 당시 예비 후보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중국집에서 소맥을 먹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영향을 이 선대위 구성하는데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특히 설훈 의원하고 이재명 후보 본인하고는 아무래도 좀 뭐 아무리 이제 정치인의 DNA가 뭐 일반인과는 다르고 뭐 사고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어떤 뭐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하고 뭐 충돌하고 이랬던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그동안에 아쉬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뭐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뭐 같이 술 먹고 뭐 밥 먹었다고 해서 이제 당의 어떤 조직 그리고 지지층 사이에 벌어져 있는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술을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이제 다른 이 경선에서 상대 후보 진영에 있었던 그러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길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같이 술만 먹고 그다음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할 텐데 굉장히 뭐 소외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주위에 토로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되면은 사실 술 안 먹은 것만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이제 해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선대위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이 상대 후보 진영에 가담했던 의원들이 홀대받지 않고 있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 그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대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영역에서 이제 상대 후보 진영에 있었던 의원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술을 뭐 먹는 자리인데 서로 이제 교분을 나누는 자리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가
좀 중도층에 원래는 좀 이렇게 강점이 있는 후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중도에서 일부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일부 지지세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이 어떤 흐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도층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제 지지나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건의하고 좀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지층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라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그러한 당위를 마음속으로는 이제 좀 이해하고는 있지만 예. 첫째로 정서적으로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좀 이 정이 안 가는 예.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문제를 좀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깨름칙한 부분이 있다. 명분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이런 맥락이 있으면 이 정서적인 부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깨름칙한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제 어떤 명분상, 도의상 이제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빠져 있는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문제로부터 이제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여러 장면들이 스쳐갑니다만 당시 이낙연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선에 올라간다면 차라리 뭐 다른 당의 후보를 찍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소맥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그동안 있었던 반발을 잠재우느냐 이것도 관건이겠고요. 아무튼 뭐 어떤 조직이든 어떤 정당이든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화학적 결합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보면 알 일이고요. 자, 그리고 선대위 출범식 지금 열리고 있다고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펼쳤던 상대 후보들의 어떤 지지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 연설을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실질적 역할 이런 것들과 맞물리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어떤 온도로 지지로 표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겠고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이제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뭐 나름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 예. 뭐 이러한 상대 후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어떤 위치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연설에서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대단히 어색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층 내에 좀 여러모로 반발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 후보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떤 모범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칭찬하는 분위기로 연설을 하기도 사실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의 연설의 이제 핵심은 정권 재창출의 당위, 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들, 특히 예.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면서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팀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맥락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그리고 원팀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대위 1차 인선은 발표됐는데요. 외부 인사 영입과 관련된 2차, 3차 인선 발표도 남아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인물들이 합류를 하는가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엄밀히 말해서 뭐 외부 인사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외부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네. 이 정권 내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정권의 핵심을 담당했던 이 정권 창출의 핵심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양정철 전 원장은 아무래도 선거 전문가로서 이렇게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반드시 가져야 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전면에 나서는 가령 이제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 캠프 뭐 상황 부실장이라든가 이런 걸 맡아가지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여러모로 정책이나 인사나 뭐 어떤 조직을 조율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게 아마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은 아닐 텐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한 직책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양정철 전 원장이 또 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 일부라든지 예.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층 일부에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캐릭터가 좀 항상 그랬는데요. 항상 어떤 역할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아마 어떤 좀 배후에서 여러모로 상황들을 전략을 잘 짜고 그다음에 그 전략을 선대위를 통해서 좀 뭐랄까요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짤 텐데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들을 실제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선대위에서 중심을 잡는 원로급 인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임고문단에 속해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예. 또 옛날에 대표를 맡았던 그때 지도력과 지금 이제 이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의 지도력이 예. 또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선대위가 결국은 송영길 대표 중심 체제로 가지만 예.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조율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상당한 과제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 연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어떤 얘기가 또 그 지지 연설에서 나왔는지는 함께 하도록 해보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43.82%고요. 오늘 오후 2시 기준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52%를 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온라인 서버가 터졌다 이런 표현도 하더군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70%까지 접근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70%에 근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70%에는 근접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65%를 넘는 수준까지는 이제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70%까지도 넘을 거냐? 예. 그건 이제 아직 이제 확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경선에서의 투표라는 게 초반에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 상승세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그런 흐름들을 고려해 보면은 70% 넘을 것인가? 그건 이제 추가로 지켜볼 부분인데 예. 다만 70%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이제 2007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경선을 할 때에 이제 투표율이 70% 넘었다 이런 예, 얘기가 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치열한 경선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특히 양강 구도의 이 대결 구도가 상당히 치열하고 뜨겁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70%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좀 재밌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이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는 하지 않았는데 예.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저탄고지 이 다이어트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재미있는 공약을 이제 한 건데 특히 20, 30대에 먹힐 수 있는 예. 다만 이제 본인의 어떤 다이어트 성공 여부가 당이 잘 되고 못 되고와는 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좀 생뚱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재미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시대의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탄고지가 아니라 탄수화물 자체를 끊는 거라서 그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되면 지금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원 투표입니다.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일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은 이제 윤 후보에게 있고 여론조사는 홍 후보에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인 것이고요. 이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원 투표가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모든 후보가 자기에게 유리한 흐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다들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은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쪽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제 당의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나와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 조직표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 워낙 이제 당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십만 수준의 이러한 이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표를 상회하는 어떤 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조직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바람에 있어서는 내가 유리하다.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투표율의 상승 기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 얘기가 사실은 다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치타처럼 빠른 속도로 어떤 지지율을 올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이 막판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투표 열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원래 이렇게 좀 경선이 이루어지면 각자가 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양강 구도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지지층이 최대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변수로 꼽을 만한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 당선 과정에서 이제 신규 유입된 당원의 성향이 어디일 것이냐. 기존 이제 당원층이 아닐 테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신규 유입된 당원의 절반 정도는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홍준표 의원 쪽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전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 거기에 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추가 유입된 당원 중에서도 즉 절반만 20대에서 40대인 것이지 나머지는 여전히 원래 당 기존 지지층과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당원 이 구성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한 50대 이상 그리고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이 당원 구성 60% 이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세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 갈리고 있어서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당원 투표율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강한 열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걸 통해서 더 투표율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차원인데 다만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보자면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둘 다 여러 논란이 있는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 심리, 서로 윤석열 전 총장을 후보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지지층 사이에서 또는 홍준표 의원은 본선에 가면은 질 것이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이에요. 이 어떤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야권의 후보가 대표 선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이 상황이 경선을 굉장히 뜨겁고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높은 당원 투표율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를 찾았고 오늘 충청권 방문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어제 대구 경북권 돌고 오늘은 부산을 갔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이 어떤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 전략이 보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어떤 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전날에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험 전날부터 벼락치기 한 사람은 시험 전날에도 이 핵심적인 부분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자기가 약한 부분은 아예 포기해버리는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전략하에서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집중해야 될 지층을 충분히 다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 영남권에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는 충분한 지지를 좀 획득을 했기 때문에 막판에서는 그동안 좀 자기가 열세였거나 또는 좀 흔들릴 수 있는 지점, 즉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충청권의 경우에는 영남권이 아니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예를 들면 충청대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애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 중에도 충청권 맹주를 자처한다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 충청권 여론이 또 윤석열 전 총장
지지로 확실하게 완전히 이제 뭐 기울어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미비했던 점을 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최대 약점이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지지를 덜하고 있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른바 TK, PK 이 지역에 공을 끝까지 들여서 이 전통적 지지층을 공략하겠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PK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에 홍준표 의원이 또 경남도지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남도지사를 한 경험을 살려서 예를 들면 이 PK 지역에 충분한 어떤 개발을 더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예. 이슈를 꺼내 들면서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또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부산의 경우에 홍준표 의원이 좀 약한 게 이번에 이제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윤석열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옛날에 불렸다고 하는 윤한홍 의원이 또 예.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이제 좀 신경전도 벌이고 했는데 예. 부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지금 상당히 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직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확보해야 될 최소한의 조직표를 또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을 방문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벌써 세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을 했고, 근데 그 선언을 하기 전부터도 그랬고 하고 나서는 지금 야권 후보들의 이걸 러브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안 후보의 심정이 어떨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썩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후보를 둘러싼 야권 후보들은 어떤 전략으로 안 후보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런 언급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함께 해야 되고 예. 이미 뭐 수차례 만나고 상시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DJP 연합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뭐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단일화를 위해서 내거는 조건 이런 것들은 뭐 전폭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일 거기 때문에 예.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나 홍준표 의원이 본선 진출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예. 이 두 후보가 지금 중도층의 어떤 영향력이나 예. 이 득표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잘 예상대로 작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다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이 또 철수하는 것이냐라는 여론이 지금 있거든요. 네네. 지금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완주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계속 철수하고 단일화하고 이런 행보를 해온 거에 대한 부담이 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재보선에서는 분명히 정권 교체를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교두보를 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이제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바 있거든요. 물론 본인은 그게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을 전제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단일화를 마냥 거부하는 것도 명분상 맞지 않고 그리고 완주를 또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명분상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안철수 대표로도 그렇게까지 쉬운 길은 또 아닌데 예. 다만 이 여부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손에 달렸다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경선 이후에 정권 교체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국민들 사이에 지지층 사이에 얼마나 압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 정권 교체의 당일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지금 어렵고 정말 마지막 승부수를 내가 던진 것처럼 된 상황이지만 예. 단일화 협상에 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전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경선 이후에 국민의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제1야당 후보를 양보하면 압도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즉 이제 독자 행보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안 후보를 두고 야권 후보들이 어떤 언급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좀 아직 이른 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르긴 한데요. 언론에서는 사자구도, 오자구도, 여러 이제 구도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구도만 전망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자구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의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자구도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오자구도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오자구도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충분히 지지를 얻지 못하면 본인이 출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자구도가 아니고 사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평가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면 김동연 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이 후보하고의 어떤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에 응하게 되면 이 사자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 이쪽이 이제 범여권이 단일화하는 그림처럼 만들어지면 예. 당연히 이제 범야권도 어떤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실시가 되면 또 이쪽에서도 우리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자구도는 서로에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예. 다만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에 나설 경우의 수와 그 가능성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의 가능성 중에 더 높은 것은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구도로 본다면 결국 3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대권과 관련된 구도적 접근을 지금까지 좀 해봤다면 사실은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공약들, 뭐 국가 운영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시 이제 안 후보 얘기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뭐 이거 단일화 얘기를 저희가 지금 좀 충분히 해봤다면 안 후보가 이제 대권 선언을 하면서 내밀었던 어떤 국가 운영 구상들, 뭐 중간 평가를 받겠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이 중간 평가를 이제 받아서 예를 들면 본인이 속한 당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여야 정치권이 어떤 합의한 어떤 그러한 이 방식으로 뭔가 여론을 평가를 해봤을 때 절반 이상의 그런 신임을 얻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뭐 물러나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한 거잖아요, 중간에. 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약속이 사실은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도 사실은 중간 평가를 받아가지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뭐 당선이 됐습니다만 예. 그게 이후에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 평가라고 하긴 어렵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 중간에 이제 재신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해가지고 좀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실효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간 평가라는 얘기를 한 게 뭐 현실성은 없는 사실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예. 보는데 다만 이러한 이제 언급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이미지상의 효과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어떤 권력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예. 권력을 자기 손에 쥐었으면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 이런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에 출마를 하고 있는 예.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권력을 뭐 남에게 이제 나눠준다든지 뭐 협치를 시도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뭐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협치의 공간을 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마이웨이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을 가진 후보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권력을 뭐 완전히 뭐 나누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에 이렇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서 내가 손에 쥔 권력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안철수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부각을 시킨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나온 발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이나 여러 공약적 측면에서 대권 후보들이 하는 언급들을 보면 앞으로 국가 구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슈 선점 측면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가장 많은 어떤 보도량을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주 4일제 근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꼭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현 시점까지 가장 그래도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그럴듯한 언급 내지는 공약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평론가님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어떤 가능성이 공약이나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완전히 좀 완결적인 형태로 제시가 되거나 예. 충분히 이제 좀 논의된 상태에서 공약의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좀 미비한 점들이 있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사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좀 불거진 이후에는 사실상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은 실종됐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후에 뭐 특검을 수용하게 만들 것이냐 또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심적인 어떤 쟁점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 사실 더더욱 정책적인 측면이 이 조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실 크게 논란이 된 게 뭐 개식용 관련한 개식용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한 논란인데 사실 이게 뭐 당연히 우리 애견인들과 또 뭐 소위 말하는 육견업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에게는 사실 중요한 문제겠지만 예. 전 국민적인 어떤 전 국가적인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을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일부 평론가들은 이게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그런 쟁점들을 예. 좀 이제 좀 희석을 시키고 이제 대장동 의혹은 좀 희미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의제로 본인이 강한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랄지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랄지 또는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든지 예. 이런 논쟁으로 좀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다. 예.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음식점 총량제. 총량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다소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에 가깝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자신이 음식점 총량제를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예. 그것도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것은 뭐 걷어들이기로 했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했거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 이거는 이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걷어들인다고 이제 한 것이니까 예.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된 것은 좀 돌발적이었다고 보는데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본인의 말을 이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철학적인 어떤 뭐 그런 이제 설명들 여러 가지로 논쟁들을 해보자라고 또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이슈를 좀 점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 4일째 꺼내든 것, 주 4일째를 꺼내든 것은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개발 의혹 때문에 중도에서 위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서의 위축도 우려가 됩니다. 심상정 의원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상정 의원이 또 가장 앞세워서 주장하고 있는 게 주 4일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차별화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좀 던진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재난지원금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을 이제 후보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선거 직전에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 가닥을 잡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당장 보수야당에서는 매표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재정당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던져서 당은 좀 곤란해졌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다만 이것도 나름의 계산과 의도는 있겠죠. 이렇게 이 재난지원금 이슈를 던지게 되면은 크게 보면은 첫째로 이 재정당국이 이제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인 태도가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캐릭터 자체가 자신이 언더독일 때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여당 후보가 돼 있어서 예. 이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재정당국과 싸우게 되면 예. 기득권인 관료들하고 싸우는 어떤 정치인이다. 이것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맥락에서 보수야당과 관료들과 기득권과 싸우는 후보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게 되고 네네. 도지사 때부터 해온 기본소득이라든가 재난지원금 100% 주는 거 이런 성과를 대통령이 돼서도 살려갈 것이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것이다. 성과를 부각하는 점에서도 이런 얘기를 던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고 보입니다. 예.